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미국 알래스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네네. 보통 닭이 우는 이유는 새벽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멋진 표현인데요. 멋지죠. 그런데요, 이 알래스카에서 어떤 닭들이 이렇게 뭐 아침이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울긴 했는데 네. 우는 게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울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울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아침에 정막을 깨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알래스카 주택가에 있는 한 닭장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암컷 곰이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닭장을 습격한 건데요. 어미곰 엄청난 힘으로 닭장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집주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자 그제서야 좀 포기하면서 도망치는데요. 어머머머, 이제 봐요. 2주 전에도요, 이 닭장을 노렸다가 다시 찾아온 만큼 당국은 더 튼튼한 닭장,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아, 전기 울타리. 아니, 더 튼튼한 닭장까지는 괜찮은데 전기 울타리 하면 뭐 곰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닭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쳤는데 전기 울타리 설치했다가 또 곰이 또 이렇게 이 생명의 위험 느낄까 봐 또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다 먹이가 부족해서 민가에까지 곰이 출몰하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지구 환경 또 파괴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흥분해가지고 시간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습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경찰서로 다른 데도 아니고 경찰서로 쳐들어오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경남 창원의 한 지구대에서 지난달에 정말 황당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네네. 네, 지구대 주차장으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네. 보이죠. 그런데 이 남성이요, 자세히 보면요, 윗옷을 입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지구대 안으로 향하는데요.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서는 의자에 그냥 털썩하고 의자를 딱 잡아버립니다. 이 남성을 보고는요, 깜짝 놀란 경찰이 빨리 옷을 입으라고 설득을 해보지만 남성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남성이요, 심지어 바지까지 벗으려고 해요. 경찰이 강제로 윗옷을 입혔지만 이 남성요, 팔을 휘두르면서 저항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상황이 딱 들어맞는 그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건데, 옷이 있는데도 안 입으려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지금 윗옷을 벗고 있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박성범 의사, 저 남성 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수상한 사람이 등장하면요, 경찰은 신분 조회를 해보기 마련인데 이 남성이 옷을 안 입겠다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또 다른 경찰은 이 남성의 지갑을 찾아서 신분증 조회에 나섭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뭐가 충격일까요, 네네? 신분증을 조회해봤더니 이 남성 벌금 수배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어머나. 이 남성 아차 싶었던 건지 남성은 그제야 나가겠다고 하고 경찰이 붙잡으면서 또다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뭐 이거? 다리로 버티기도 하고 거세게 저항도 해봤지만 결국 남성은 체포됐는데 이젠 경찰을 발로 차기까지.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근데 진짜 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진짜 어떻게 경찰한테 발길질해요, 지금 우리 공권력한테. 근데 보세요, 전현평 감독님. 그럼 저 남성 애초에 지구대는 왜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죠? 이 남성 술 취한 상태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저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너무나 황당한 거고시고요. 더구나 저 남성의 행동이 더 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절대 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공연 음란 혐의로 벌금 480만 형을 받은 수배자 신분이었는데, 다른 혐의도 아니고 공연 음란 혐의요? 저런 행동을 한 거고요. 경찰이 신분증 조회해서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경찰이 검거를 했고 경찰차에 태워진 상태로 검찰로 호송이 됐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옷 많이 입으려고 이제 바지도 벗으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좀 난동을 좀 피우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까먹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배 사실을 몰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배 이야기 하자마자 본인은 이제 또 미안하다 집에 갈게 하면서 가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사건 처리하면서 인적사항 받으면서 수배 확인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가지고요. 아니 진짜 본인이 그제서야 뭔가 지금 체포되니까 저 집에 갈게요. 순찰 땅이 싫어요. 순찰장 무서워요. 나 집에 갈게요. 그제서야 지금 때늦은 후회를 하는데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수배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따르면요. 이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오기 불과 이틀 전에 수배령이 내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몰랐던 것보다 진짜로 이 수배령 내려진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벌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수배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전에 뭐 이런 행위가 한 번만 있었던 건지 여러 번만 있었던 건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이 남성 계속 이 경찰관들한테 저항을 하잖아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런 당당한 태도는요. 사실 호송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차에 타고 검찰로 호송될 때까지도 경찰에게 반말로 미안하다, 나 집에 가겠다, 풀어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사람이 수배령이 내려진 게 다른 혐의도 아니고 공연 음란 혐의. 이게 우리가 뉴스파이터 때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행인들 앞에서 또는 이 대중교통에서 자기 몹쓸 부위 막 내리고 막 이제 그런 사람 게 주로 공연 음란 혐의잖아요. 근데 그런 혐의인데 벌금이 480만 원 내려진 이 수배범이라면 대체 저런 범죄를 몇 회, 한두 차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뜻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 공연음란죄 법조형을 보면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벌금이 480만 원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법에서 정할 수 있는 거의 상한선에 도달했다라는 것이라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위를 한 번만 했는지 아니면 여러 번 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벌금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전에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전에 이 공연 음란 혐의로 벌금 수배 받은 그 원인은 모르긴 몰라도 저 몹쓸 인간 이번에 지구대를 자기 발로 찾아왔을 때도 술 취해왔죠. 그 공연 음란 혐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아마 술 취한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당장 술 끊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남 순천의 한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는 한 남성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천천히 경찰서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번에는요. 좀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날아온 건 아닐 텐데. 네, 저녁 시간대에 한적해 보이는 어느 경찰서 로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환한 불빛이 보이더니 까만 SUV 차량 한 대가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현관문을 그냥 뚫고 들어온 탓에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경찰서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진짜 박성배 변호사님 범죄 영화에서는 가끔 저런 장면 나오긴 하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근데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지금 뭐 경찰서 건물이거나 어디 그 관공서 건물 차로 들이받고 들어온 거 야, 진짜 실제 일어났네요,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인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차량이 현관 유리를 뚫고 들어가서 건물 내부 벽을 들이받은 이후에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고 하는데 세상에.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조사됐는데 네.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마약 검사 결과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것인가? 네.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네. 운전자가 경찰서 건물 앞에서 후진을 하더니 건물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일부러 현관문을 노리고 돌진한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아니, 저 상황 애초에 현관문만 들이받은 영상만 봤다면 이종건 평론가님, 저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었나? 뭐 이 운전대 조작 미숙이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외부 CCTV 보니까 진짜 아예 방향을 마음 먹고 돌렸네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또 저걸 보기 전에 급발진이 아닐까. 갑작스럽게 저렇게 막 그 엑스레이 돌아서 극히 그냥 충돌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침착하게 후진을 하더니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아예 급속도로 들이박았거든요. 저건 의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약물 중독이나 혹은 음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경찰 조사에서 이 40대 남성 운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연달아 계속 걸려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래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일 마치고 집에 왔더니 탁자 위에 과태료가 떡하니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요? 당시에 경찰서 내부에 있던 경찰들은 얼마나 그 천둥 번개 소리 났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하고 철근 무너지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래 돼 있더라고요. 과속 과태료를 올해랑 작년에 많이 찍혀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탁자 위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나. 한 달에 한 번꼴로 찍혔다고 하니까. 탁자 위에 고지서는 있는데 통장 장부는 통장이 돼서 더 화가 났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전현 평론가님? 네, 이런 걸 두고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과속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적발되었다. 이거 정말 시민들한테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네. 저 경찰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과속을 해서 단속에 걸린 건데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성이 최근 몇 년간 과속 등으로 인해서 단속에 걸린 횟수가 파악된 것만 36차례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상습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다만 운전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돌진했고 현재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된 상황입니다. 경찰분들이 저런 상황 겪으면 정말 화나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현장에서도 이런 상황 정말 처음이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분들은 늘 뭐 거리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찰서 내부에서 근무하더라도 저런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은 법에서 좀 더 위중하게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잖아 이번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래된 경찰서 건물들 순차적으로 새로 짓기 마련인데 형태로 볼 때는 최근에 지은 경찰서 적어도 10년 이내에 지은 경찰서로 보입니다. 그 경찰서에 딱 답이 나오나요? 딱 보면? 예, 그 상당 부분 물품을 파손한 것 자체로도 큰 손해인데 범행 동기도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아마 야간으로 추정되는데 야간이 아닌 주간에는 현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하마터면 큰 불상사가 발생할 뻔했고 야간에도 당직 근무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가는 만큼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 자체도 상당히 불량한 상황이라 이 사건은 어떠한 배상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분들도 지금껏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사건 처음 겪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경찰분들의 가족분들이 이 사건 접하고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정말로 저 몹쓸 인간 법이 정한 형량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온 국민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힐링 상담가 오은영 박사님인데 근데 보세요. 머리는 가발이라고라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하면요 딱 떠오르는 모습이 그 온화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카리스마 그리고 한 점 흐트러짐 없는 그 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항상 저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 머리 하시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꽤나 공이 들어간 머리거든요. 근데 저 스타일이 워낙 그냥 늘 그대로이다 보니까 저거 가발 아니야? 라는 소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은영 박사가 직접
이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보통 오은영 박사가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본인 이야기를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호. 어디에서 했는고 하니 오은영 박사가 1박 2일 동안 자연으로 절로 들어갔습니다. 오호. 무슨 상황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아이 고소영 선생님. 제가 이렇게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들어오세요. 아유. 아이고 끔찍해라. 아니 여기는 예. 내가 찐친만 진짜로. 같이 찾아간 거야. 예. 여기는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요. 서로 좀 위로하고 공감하는 스테이입니다. 나무의 향과 함께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너무 좋다. 유치원 때부터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셨고 가정폭력이 그러셨군요. 힘들었겠다. 전혀 몰랐어. 근데 네. 너무 밝으셔가지고. 이거 울 일 맞아요. 더 펑펑 울 일이야. 마음 편해. 그리고 모든 건 다 오케이. 자연과 어우러진 이 환경 자체가 인간한테 주는 아주 그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자연의 일부가 되기로 마음먹고 나온 프로그램이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N은 창사 3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오은영의 스테이 프로그램인데, 와, 여기에 일단은 반가운 얼굴 고소영 씨, 그다음에 문세훈 씨 또 이렇게 이 참여를 했는데 같이 진행자로. 근데 보세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저곳에 와서 술술술술 자기 감정을 다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게, 주변 경관이 일단은 모든 마음을 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오은영 박사는 그동안 방송국 스튜디오나 진료실에서 가정이나 육아 문제 해법을 제시해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비연예인 출연자들과 1박 2일을 보내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살아가면서 겪게 된 예상치 못한 아픔, 온전히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네. 오은영 박사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런 포부와 설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담자 위치를 내려놓고 네.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참여했다. 해법 제시가 아니라 위로, 공감이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인데 새로운 머리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소영 씨가 예능 최초로 함께하고 네. 둘 사이에 비빔밥에 참기름 같은 역할을 할 문세윤 씨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야, 진짜 기대가 되는데, 근데 보세요. 스튜디오에서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의, 또 요즘 날씨도 좋고 기온도 높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환히 자연 경관을 벗삼아서 얘기를 하면 진짜 가슴에 담아둔 얘기 술술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 조언만 해주던 오은영 박사가 직접 자신의 얘기를 털어놨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워낙 또 이 이미지 자체가 미모에, 깔끔하고 이 트레이드 마크 있는 머리까지 이게 1박 2일 잤을 때 혼자 계속 이렇게 아유 왜 안 쓰냐 이거 이렇게 화장이야 메이크업 어떻게 고민입니다. 고민이야 헤어는 약간.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 내가 가서 이거를 딱 빼서 걸어놓고 다 이렇게 다시 나올 때 딱 끼고 나온다는 타닥, 탁 맞춰가지고. 약간 한간에 썰이 있거든. 마음도 아니더라고. 야, 공기가 와. 네, 더 드셔도 됩니다. 네, 버터 이렇게 하시고요. 야, 아유 팍팍. 아유 살림꾼들이야. 아우 소용이답다. 지금 오은영 박사가 평소에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던 대목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 열고 와 하면서 지금 자막으로는 오은영 박사 민낯 대공개 있잖아요. 전현평론가 솔직히 네. 여성으로서 조금 기초적으로 하고 나온 거 좀 한 거 아니죠? 진짜 민낯이에요? 민낯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머리를 묶으신 모습 방송에서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저 머리가 유명한데
코미디언 분들이 오은영 박사 흉내 낼 때 저 머리하고 성배 그러면 안 돼. 성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 네. 말투를 딱 흉내 내면 다들 오은영 박사구나 할 정도인데 저 모습을 보면 화장도 거의 안 했고 머리도 이렇게 묶고 나옵니다. 아마 이제 절에서 1박을 한 상황이 좀 네네.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근데 오은영 박사 올해 60세 진짜요? 환갑이시라고요. 어머나.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네. 이 사자머리라고 불리는 머리는 무려 40년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역사를 보면 20대부터 이랬다. 그러네요. 근데 네. 왜 20대부터 이런 머리를 했을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네네. 어릴 때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 때 제가 보기엔 아닌데 오은영 박사님은 아마 주변에서 가끔 남자아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루는 가게에 가서 빨간 신발 보고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글쎄요. 아마 남자아이로 생각하고 남자가 무슨 빨강 북이야 아이고. 이렇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그때 대성통곡을 했고 아마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긴 머리를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궁금증 풀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그래요? 통해서. 네. 저 사자머리, 저 풍성한 머리 누가 해주실까? 네. 저도 궁금했는데요. 30년 정도 인연이 있는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 있는 곳 그 미용실에 가서 거의 매일 아침 머리를 다듬는다고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하면 누가 했을까요? 그 단골 미용사 선생님이 오긴 않았을 텐데. 이거 죄송해요. 그 엉뚱한 질문 궁금증이 생겼는데. 근데 보세요. 앞서 그 어린 시절에 흑백 사진 보면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오은영 박사님 그 얼굴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 여성스러운데 왜 그때 이 구두 가게 신발 가게 사장님은 왜 남자아이가 예쁜 구두를 보고 예쁘다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야단 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박주변 어릴 때 그런 말 들은 게 상처가 되나 봐요. 네, 뭐 지금은 오은영 박사님 워낙 단단한 모습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넘겼겠지만 네. 과거에는 그렇게 좀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아까 잠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요. 그럴 만도 해요. 굉장히 여리여리한 모습이잖아요. 네네. 큰 눈과 앳된 얼굴. 근데 역시 머리 스타일은 지금과 똑같이 이 사자머리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의 워낙 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니까 밖에 나갈 때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도록 이제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써도 어김없이 저 머리 스타일로 사람들이 알아봐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이름 덕분에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오! 은영이다! 오! 은영이다! 그래서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오! 은영이다! 저 같으면 네. 네, 10분에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에 네.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 두드리더니 어머나? 오은영 박사님이시죠? 하면서 네.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그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은영 박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안에서 바쁘긴 하지만 입은 놀고 있으므로 상담은 할 수 있었다. 세상에. 즉,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오죽하면 자기가 이렇게 화장실에 갔는 데까지 똑똑 두들겼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뿌리칠 수 없어서 네. 어느 장소에서나 이렇게 또 요청에 자주 응한다고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간절함이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오은영 박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1박 2일 이 오은영 스테이에도 수천 건의 그런 상담 신청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만큼 오은영 박사님을 통해서 힐링 받고 싶은 국민분들이 많다는 건 방증 아닐까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오은영 스테이를 통해서 그런 치유받는 분들 많아지시기를 뉴스파이터도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의 가족들 하면 보통 스타 다른 가족분들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이 끼와 재능이 충만하신 분들 많으신데 배우 김지석 씨 아버님도 진짜 그러신가 봐요.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재능과 끼가 있으실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양온천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김온양이고요. 정말요?
있습니다. 네. 저희 형님은 북경에서 태어나서 김북경이고 조카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김런던이고 저는 신혼 때 어머니와 제 아내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 1위, 1순위, 둘째 자식,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삼순위입니다. 어머니가 삐지셨어요. 제 아들이 저는 아빠한테 배운 대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 아내 1위, 자기 자식이 2위, 엄마 아빠가 3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서운하다. 큰 아이는 홍콩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1년에 한두 번씩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맡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영어로 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한국말 쓰십시오. 그 제가 3위도 섭섭한데 서운한데 그리고 때리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이게 남의 새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손자, 손녀 오면 보는 거는 좋은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배우 김지석 씨의 아버님이 입담이 대단하신데 일단은 아버님의 함자가 이담 아나운서 지금 김온양 씨예요. 근데 사실 뉴스파이터가 이거 회의할 때 아침에 김온양 씨가 해서 에이 설마 온양에서 하시려서 김온양 씨라고 하셨을까 농담 삼아인데 진짜 본인 얘기가 그 온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진짜예요? 아니면 꾸며낸 거예요?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정말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진짜요? 정말 온양에서 태어나셔서 온양이고요. 어머나. 아까 김런던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김지석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사촌 이름이 런던 킴이다. 런던에 사는데 이런 얘기도 진짜요? 한 적이 있어요. 네. 김지석 씨의 할아버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유공자신 김성일 씨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제자이시기도 해요. 어허.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북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북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대박 사건. 둘째를 낳으셨을 때 장충동에서 출생했기 어머나. 때문에 김장충. 그리고 이제 김지석 씨의 아버지를 낳으셨을 때 온양에서 출생했기 와. 때문에 정말 온양, 김온양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온양 씨, 그러니까 김지석 씨의 아버지도요, 이 풍습을 그대로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서울 신사동에서 낳으셨대요. 네. 그래서 김신사로 이름을 실제 지었습니다. 진짜예요? 김지석 씨의 형이거든요. 와. 그런데 3살 때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아. 혹시 조금 커서 놀림을 받을까 봐 걱정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김반석으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김지석 씨도 처음 태어났을 때 역시 신사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또 김신사라고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뭐 할까 했는데 태어난 날이 부활절이래요. 어허. 그래서 김부활로 이야. 짓겠다라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극구 말리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되셨을 텐데 왜요? 그래서 다행히 김보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본명은 김보석 네, 씨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나중에 예명으로 김지석 씨를 하고 네. 활동명으로. 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 박주희 변호사님, 김온양님의 아드님들은 보세요. 이름처럼 솔직히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름처럼 좀 멋지게 좀 사시고 그러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김지석 씨의 형은 김반석 씨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반석이란 뜻이 뭐 견고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잖아요. 평평한 도래라는 뭐 뜻이지만. 성경에서 나온 편이고. 네. 그리고 김지석 씨 같은 경우는 본명이 김보석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름 따라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김지석 씨 형은요,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를 수석 입학을 했고요. 어머나. IQ가 1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홍콩에 있는 금융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김지석 씨도 연예계에서 알려진 뇌생남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섹시한 남자. 그렇죠. 예. 그래서 김지석 씨도 영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영어 그리고 독일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독일어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호호. 또 김지석 씨의 이 동생인 이 막내 아들도 이 래퍼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 역시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이름을 좀 잘 지면 그것만큼 또 잘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요즘 김지석 씨 그 치약 광고 나오는 거 보고 막 좀 엉뚱한 데고 있다가 막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저렇게 멋지신 분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김온양님이 새 아들들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옥스퍼드에 공부를 할 때 외국인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게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송금을 했는데 근데 이놈이 학교에다가는 한국의 IMF고 아빠 사업이 어려워서 연기를 해 주십시오.
1년을 미뤘어요. 그리고 그 보내준 돈으로 연애질을 한 거야. 맨날 국제 전화를 영국과 한국 연합의로 거의 다 돈을 나. 근데 이제 학교에서 1년을 기다렸는데 학비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리게 됐으니까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아마 이거 지금 그 연애했던 여자가 며느리가 됐을 다행이에요. 그래도 해피엔딩이네.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이종근 평론가님. 아니 혼꾸녕을 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야, 이제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기는 안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자식은 네. 특히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희곡에 이런 제목이 있죠. 뭘까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다. 부모가 왜 옥스퍼드에 그렇게 입학시키고 했을까요? 자,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어떤 며느리 얻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길 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옥스퍼드 등등 이렇게 학교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큰아들 네. 사실 결과 좋잖아요. 지금 홍콩 금융계 회사 다니고 더군다나 그렇게 돈을 들였던 국제 전화로 뭐 옥스퍼드 학비가 다 들었던 그 여성과 결혼까지 했으니까 며느리가 됐으니까 끝이 좋으면 이렇게 다 좋다 말씀하셨듯이 해피엔딩이니까 이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즐겁게 그 옛날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 김지석 씨 때문에 뭔가 걱정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제 직업이라고 뭐 결혼을 일찍 하면 뭐 팬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근데 이제 38, 40을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조카들과 나이 차가 크면 사촌끼리 잘하기가 어렵잖아. 너 결혼만 하면 내가 굉장한 그 축의금을 엄청나게 내겠다. 빵빵하게. 빵빵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자기 비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래도 좋다 그랬더니 정말? 흑인 남자 데리고 와도 돼?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만 작년이었나? 여자가 생겼다. 이제나 데리고 올라나 그랬는데 인사를 시키더라고. 신기했어요. 여자가 생겨서 안심은 됐는데 손주를 언제나 보려나 생각 때문에. 아니 김지석 씨의 아버님 김온양님 너무 급발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벌써 손주 얘기를 하는데 급발진인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 지금 김지석 씨의 마음을 비혼주의자였던 김지석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은 누굽니까? 네, 김지석 씨와 12살 연하의 배우 이주명 씨가 작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비혼주의자예요 하고 막 농담 반 진담 반인 것이 아니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하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손주는 언제 보지?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만 김지석 씨 입장에서는 이 여자친구가 배우 생활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할 수 있겠느냐. 좀 신중한 자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은양 씨 아마 그냥 제 추측인데 며느리가 생기면 엄청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며느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김지석 씨도 뭔가 아버님, 부모님한테 큰 선물 드린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또 순차적으로 결혼 준비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뉴스파이터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에서 경기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식당에서 식사를 잘 마친 7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왔다가 야외 테이블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7년 정도 지난 구형 모델이래요. 출시된 지 7년. 실제로는 그래서 재물의 가치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음 날 이 70대 남성 음식점과 전혀 관계없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환경미화원 분에게 내가 이걸 주었습니다라고 건넨 거예요. 그런 후에 바로 절도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 보실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본인이 그걸 계속 쓰거나 어디 걸거나 그걸 인터넷 게임을 하는 거라 한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께 다음날 이거 좀 주운 거니까 좀 어떻게 좀 잘 좀 전해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절도 죄예요? 이 70대 남성은 우연히 발견해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로 보관했을 뿐이고 또 타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다음 날 음식점과 전혀 상관없는 지하철역에 가서 미화원에게 휴대전화를 습득물이라고 건네는 등 휴대전화 절취는 물론 가지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니, 제물로서 출시된 이 휴대폰이 출시된 지 7년 정도가 돼서 제물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는 그런 기종인데 80만 원이 나왔다고 벌금이? 일단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점과 같이 관리자가 있는 공간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바로 공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간 이상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 날 지하철역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이상 휴대전화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 자체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라 반드시 재물의 가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저 휴대폰이 신형이든 구형이든 스마트폰이든 폴더폰이든 그게 그게 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자, 시청자분들도 행여나 혹시라도 어떤 물건을 주웠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행동 요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던 거는 식당에 맡겨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놓고 갔던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다 맡겨두는 거고요. 만약에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만약에 이런 습득물을 주웠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가까운 파출소에다가 습득물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열어봐서 잠금 처리가 돼 있지 않으면 뭐 소유자의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의 번호를 알아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 휴대전화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조차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처 파출소에 맡겨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한 30초만 여쭤볼게요. 이걸 주웠는데 파출소까지 걸어가는 게 꽤 된다 쳐요. 그럼 그 사이에 주인자가 내 휴대폰 갖고 있냐 하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걸 돌려주기 위한 의사로 사실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라고 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견물생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요즘 세상의 상책이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